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정말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펜 동네- 꺼내야 돼요, 노트랑. 네, 오늘 지금 기록을 우리 동네 해야겠어요. 전문가들의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야.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전문가분들이 오셨어요. 경제 TV 같은 데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이거. 내용인데 바로 진짜. 부동산 전문가 홍재훈, 최상필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이제 들리네요 마이크. 부동산 대행사 법인을 운영하고 개인 투자자를 하고 있는 홍재훈입니다. 아, 진짜다. 우와. 진짜 전문가. 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최상필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치.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 재테크, 이제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그냥 어렵거든요. 이 그쵸. 회사 일을 너무 하고 어려워요. 회사 업무 치다 보면 뭐 주식 좀 한다 그랬다가 또 완전 코인 하셨나요? 괜히 또 뒤늦게 코인 알았다가 아, 또 네. 이제 막 마음 저리고 다행히 안 샀습니다 코인은 저도 안 했습니다. 잘하셨네. 막연하게 우리 부동산은 왠지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사실은 장벽이 그렇죠. 높단 예.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들잖아요. 느낌. 예. 오늘 재테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3회 연속 이제 부동산 네, 어떻게 3회 부동산 시리즈로. 부동산 3회로 시리즈로 될까요, 이거? 너무 알짜배기 고정으로 주는데. 해야 되나요? 고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진짜 우리가 몰랐던 것들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 동네 전문가 중에 저한테는 이제 동네 형들이거든요. 아. 네, 동네 형들인데 좋은 형 두셨네요. 동네 어느 형들인데, 동네예요? 저 별로 이사 가게. 정말 이 재테크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부동산으로 이익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을 이익을 보려면 먼저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자꾸 여러 가지 뉴스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아. 투명하게 못 보는 거죠. 저 네. 뉴스가 굉장히 그래서 많이 나오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네.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아.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 게 투기로 자꾸 연결시키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투기 이러고 부동산만 딱 떠오르면 뭔지 그런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지금 기자분들이 뉴스를 쓰는 게 예. 자극적인 뉴스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팩트보다는 이 조회수를 놀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논리랑 맞지 않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이슈를 넣기 위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핫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되게 핫한데 안 좋은 얘기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 몰려들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못 보죠. 아. 예, 그래서 투명하게 볼 수 투명한 있게 시선. 예,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어, 합니다. 네. 투명한 시선. 투명한 네. 시선. 뭐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럼요. 공부가 필요하죠. 어떤 공부를 우리가? 돈을 버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예. 어.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남이 하라고 해서 이게 좋다더라. 네, 이게 이거 좋다더라. 뒤늦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다 철학이 좀 있어요. 아. 근데 그 철학이 없으면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시선을 보려면 사실은 경제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경제 사이트를 좀 많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쵸, 경제 그쵸. 사이트를. 그게 가장 큰 어려워요. 네. 투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집값이 과연 정상적인 집값일까 궁금하잖아요. 그거 궁금하네요. 계속 네, 올라갈까? 그렇죠. 그리고 강남 집값은 뭐 지금 이게 진짜 버블이 껴 있는 게 맞는가? 맞아요. 네. 궁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집값이 저희가 볼 때는 버블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그 정도 값어치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를 어떤 거로 보냐면 우리나라의 국채, 그러니까 AA 플러스라는 국채를 갖고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했을 때 그 값어치의 상승 폭과
실제 강남의 집값이 오른 폭과 그 비교를 하자면 왜냐면 그 국채 AA 플러스라면 되게 좋은 국채거든요. 근데 네. 강남은 어쨌든 되게 좋은 물건이니까 그렇게 비교했을 때 사실상 그 갭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집값이 버블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은 사실은 70년대, 80년대는 경기도였어요.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기도였죠. 네. 거기가. 그래서 이따 그 강남의 변천사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남. 오늘 시간에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화도 있었잖아요. 강남. 그렇죠. 그쵸. 강남 70. 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남에서 개발이 돼서 된 대표적인 데가 음악 아파트죠. 네. 음악. 아, 네. 음마 음악. 아파트가 그때 맞긴 한데 이제 그 주거를 먼저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 아. 국내 부동산은 항상 모든 도시에 주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을 넣는 구조라 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강남의 그런 부분은 베드타운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부분도 넣었고 맞아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학교들을 다 좋은 맞아요. 학교들을 네, 이주시켰. 타락군을 옮겼죠. 다 이전시켰고. 근데 앞으로도 강남이 영원한 강남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봅니다. 오. 네, 패러다임은 계속 바뀝니다. 그럼 저희 마포 라디오 FM인데 마포구 어떻게 보시나요? 마포구요. 네, 마포구도 굉장히 많이 마포구. 올랐잖아요. 마포구 글쎄요. 많이 안 올랐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큰 건데 마포구의 지금 정책은 상암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상암 DMC가. 네. 근데 상암 DMC가 뭐 사실은 큰 역할을 했죠. 왜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왔을 때도 상암 뭐 지역 크게 뭐 없었거든요. 근데 상암 DMC가 오면서 이제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아까 강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암 DMC라는 게 어쨌든 회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우리가 강남에 대해서 변화를 이렇게 보는 기준이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거든요. 아, 네. 97년. 그렇죠. 사실 외환위기가 있기 전에는 강남은 뭐 서울 집값의 평균 값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 그 폭을 올린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테헤란로에 IT 회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란노. 네. 고르기 시작하면서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왜 강남이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판교 IT밸리가 생기면서 일부 IT 회사들이 옮겨갔죠. 네. 또 심지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평택의 고속지구를 만들면서 삼성 계열사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이나 테헤란로 근처에 오피스가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계열사 같이 따라가는 거죠. 어. 그런 걸 본다면 강남이 쉽게 깨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지금 주거며 학군이며 이런 게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영원할까요? 영원하진 않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새로운 상식이네요. 네. 새로운 관점. 근데 워낙 강남 교육구다 보니까 교육 때문이라도 그쪽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강남 워낙 그 젊은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으로 모두 뭐 대치동 학원가나 모두가 몰리잖아요. 교육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그 강남이 영원할 건지 아닐 건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의 투자를 대한 걸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집을 옮겨서 살아야 될 거에 대한 걸 볼 건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약간 혼동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군요. 아, 어렵네요. 저는 아까 경제 얘기 딱 나올 때부터 약간 좀 나는 글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업명이 나왔었나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얘기 안 되는 부분이라. 그렇죠. 삼성전자가 나왔네요. S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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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S전자. 네. 죄송합니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표를 명확하게 보려면 일단 이제 그 뉴스가 아닌 지표로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논리적인 거고 그게 가장 정확한 거고 그 경제 사이트를 보면 이코노미스트.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쪽을 들어가면 전 세계 그 집값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평가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과 연도별로 뭐- 어떻게 변했다. 주요 네. 도시별로 찍으면 다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비슷한 국가들이나 아니면 GDP 대비 같이 상승했던 것들. 그렇게 했을 때 집값이 과연 비슷하게 갔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는 국내 경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외환위기 이후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집값이 뭐 국내 뭐 정치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공급적인 부분, 부동산 공급적인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거는 세계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크다고 저희는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나면 아 여기가 우리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좀 더 값어치가 있겠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네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그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일본이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으로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를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 네. 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같이 가는 부분과 전혀 다른 부분을 시선을 보는 게 있는데 거기 숨어져 있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말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집들이 그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구 감소에 의해서 수요가 없다 보니 버블이 깨지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 근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적당한 시기에 걔네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리에 대한 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왜냐면 일본과처럼 인구 감소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네. 걔네들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주식도 더 많이 오르고 집값도 더 많이 상승했죠. 왜냐면 일본을 보고 학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랑 같다? 그건 조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렇죠. 대책을 좀 네. 찾아야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그럴 부분이 있고요. 네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진짜. 이렇게 경제 공부 지표 이런 거 이코노미스트.com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시간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뭔가요? 이게 우리가 공부만 한다고 해서 이 부동산을 그냥 툭툭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뭐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동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내가 지금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아무리 부동산을 공부를 하라는 거야? 해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네. 저희 작은아버지가 하셨던 얘기예요. 정확하게 저희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받아서 집을 사라 정신승리.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신이 있다면 그거 뭐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테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축이에요. 저축을 해서 그렇죠. 티끌모아 네. 태산이라는 이제 그렇죠. 예전부터 나왔던.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에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고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게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고금리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10% 이상에 대한 금리를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그런 시대가 거기에 있었다고. 복리 이자까지 주는 네. 상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티끌 모으면 티끌입니다. 근데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축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분양 시장에는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상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그 부동산 그 규제는 주택입니다. 상가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를 투자를 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100%를 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분양을 받으면 10%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내가 뭐 오피스를 산다. 네. 그러면 실제 투자되는 건 2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중도금이 뭐 네. 무이자여도 네. 또 한 번 돈을 내야 되는 시점이 와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사고 나서 전매 시장이 아니고 끌고 가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축합니다. 내 거 만들고 싶어서. 아예. 그러면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빛들이 갑자기 반짝반짝 눈을 쪼고 세우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네네. 그냥 전세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네.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여유 시간 남는 시간에 한 40 넘으신 네네. 이렇게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너 나이 때부터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는 게 네. 좋다. 어. 지금 자기는 너 나이 때부터 그러지 않은 게 되게 네. 후회가 된다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저는 지금 부동산을 할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 말을 하셨어요. 네. 2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너한테 2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어. 딱 지금 분양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너 걸로 만들어가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2억짜리를 아무 지역이나 살 수는 없잖아요. 떨어지고 안 좋은 지역에 사면 그 네. 2억이 빚이 되고 부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투명한 눈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거를 사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여기에 발전되겠구나. 어. 그럼 공부를 투명한 하셔야 눈은 됩니다. 필수네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네요, 기본. 그러면 저는 2천만 원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할 수는 있죠. 네. 1천만 원. 뭐 경우에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면 500만 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아 그러면 제 생각 왜냐하면 기준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코노미스트닷컴에 들어와서 그걸 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있는 분들이 이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 어떤 규정을 정하면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 같은 정하지 경우는 말자. 사실은 이쪽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투자자의 길을 가야겠다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나온 지 좀 됐는데 제가 그 나오기 전에 저도 회사원일 때는 네. 8억짜리 상가를 제가 살 수 있을까? 눈도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봤죠. 그쵸. 네, 어, 너무 8억짜리. 네. 내가 8억을 언제 모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죽어요. 8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쵸. 드니까. 죽습니다. 근데 하더라고요. 8억이 현금으로 8억이 없어도 합니다. 원래 자산에는 부채 플러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렇죠. 부채도 자산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산을 운영하는 거 있어서 부채를 만드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가 8억짜리를 사고 나서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게 실제로 지금 4억 이상이 더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분양권을 산 거기 때문에 8억을 다 는 건 아니에요. 저도 10%만 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에 전매 시장에 팔아야겠다 네. 고욕심을 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뭐 4억 정도가 오르니까 이거 끌고 가야겠구나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10%로 분양받아서 사시면 네네. 분양을 받으시면 나중에 전매 시장에 내놓을 때도 그 수익금은 10%만큼 받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는 그 4억이라면 4억이라는 프리미엄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은 그 양도세 50%를 내야 되죠. 그러면 실제 제가 가져가는 건 2억을 가져가지만 8천만 원 투자해서 2억 그럼요. 가져가면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그럴 때는 이제 빚을 내서라도 하는 하겠습니다. 겁니다. 그런 게 확신이고요. 갑자기 네. 현실감이 확 와닿지가 않는데 8천만 원 가지고 2억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놀랍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이라는 거에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오피스를 했는데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주택하고 다릅니다. 분양권이 나오면 다음 날 바로 팔아도 돼요. 근데 한 4개월이 지났는데 프리미엄이 4천만 원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2천만 원은 세금 내고 2천만 원을 가져갔어. 그러면 4개월 만에 100% 그러니까 200%의 수익이 났는데요. 그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거의 믿습니까 수준은 지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해가지고 오면 그쵸, 이거
혹하죠. 그죠. 안 넘어갈 수 그죠. 없죠. 그게 부동산의 힘이고, 네, 투자의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월급을 많이 받으면 삶이 윤택해지지 자산이 증가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자산을 늘리고 자기가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꼭 필요하더라. 네. 근데 그 저축만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더라. 그러면 저축은 필요하되 그걸 갖고 어떤 걸 투자하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더라.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인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강 가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투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도박이죠 그런 거. 맞습니다. 도박 이상의 근데 코인이 왜 뜨게 돼?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뭐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코인은 그럼 왜 뜨는 걸까요? 이게 투기죠. 그러니까 옆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옆에서 잠깐 사이에 20%를 벌었더라. 하루가 지났더니 40%가 됐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거고. 욕하는 거죠. 사실 도박이에요, 정말. 제가 주식도 하고 있는데 주식도 또 나름 전문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제가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테마주랑 작전주는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 심리상 그걸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빨간불이 막 보이고 호가창에서 막 주식이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잠깐 투자하면 당장 몇만 원 먹을 거 같고 지금 몇십만 들어가야 원 될것 먹을 거 같은데. 같고 그렇죠. 그 느낌 코인 아니죠? 똑같습니다. 근데 들어가셨네 몇 번. 그냥. 왜냐면 이 코인이란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쵸, 이 패턴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주나 테마주보다 더 안 좋은 게 코인이거든요. 왜냐면 주식은 마감이 있어요. 3시 반이 되면 마감을 그렇죠. 합니다. 마감하죠. 네. 근데 얘는 그 휴일 날도 쉬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하던 일들, 본인들이 원래 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코인은 그게 안 되죠. 24시간 365일 돌아가니 코인은 쉬는 날이 그렇죠. 없어. 계속 네. 그냥 만약에 24시간. 올라도 잠은 못 자고요. 떨어져도 잠 못 네. 잡니다. 네네. 눈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코인을 하면 생활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얼마 전에도 뭐 그 회사 화장실에서 휴대폰 보고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은 다 많았어요. 코인 하시는 네, 분들이라고 엄청 이슈였죠. 네, 엄청 이슈였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부동산 얘기로 넘어오자.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끝났나요? 끝날 벌써? 시간인가요, 벌써? 벌써 끝났나요? 끝날 시간이고. 나 아직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따로 제가 연락을 네.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네. 어쨌든 뭐 사실 이 정도로 해야 다음 주에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정도로. 네, 오늘 그러면 가볍게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만 확인된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제는 서울의 변천사. 서울의 변천사. 서울이 어떻게 변했냐. 개인적으로 또 역사를 네. 좋아해서 참 기본적인 재미있을 우리 것 소양을 같습니다. 또 아는 네.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 변화하는 걸 좀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앞으로 다음 투자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의 변천사를 알아야지. 깨져요. 마이크가 깨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서울의 변천사를 알아야지 이 다음 패러다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앞으로 괜찮아질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강남이 어디냐? 그렇죠.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서울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혼자 사는 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How Long Will I Love You? About Time의 곡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사는 우리 혼자 사도 잘 산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마이크가